대체 한국이 뭐길래?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찬양하는 거죠? 나는 한때 한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올해 32살이에요. 우리 집은 베이징에서도 꽤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고 저는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제 삶은 언제나 최고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5천년 역사를 가진 대국이고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죠. 게다가 우리는 유서 깊은 문화와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대체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가 선망하는 곳들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연휴 때 서울 다녀올 거야. 쇼핑도 하고, 맛집도 가고, 나도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사람들이 친절하고, 길거리가 깨끗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울. 겨우 그런 작은 나라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 역사도 짧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어요. 우리와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리웨이, 너도 한번 가봐. 진짜 생각이 바뀔 거야.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발전한 부분도 많아. 직접 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훨씬 크고 강한데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한국에 대한 논쟁이 오가던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들이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유럽에 온 것이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장에서 멈춰 서게 되었어요. 중국 여권을 들고 있던 저는 심사대에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줄도 길었고 심사관은 제 여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프랑스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몇 일 머무를 예정인가요? 돌아갈 항공권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중국인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한국인들은 어땠을까요? Welcome. Have a nice trip. 도장 쾅.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뭐야? 한국 여권은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한국인은 쉽게 입국하는 거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결국 저는 30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입국을 허가받고 겨우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여행 내내 이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에서 만난 한 호텔 직원과의 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네, 맞아요. 오,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고 매너도 좋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고 매너도 좋다. 중국인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한국이 대체 뭐길래? 왜 다들 한국을 칭찬하는 거죠? 그 후로도 여행 중에 계속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명품 매장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한국인은 환영받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뭐길래?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는 없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이야 어디든 깨끗하지. 나머지는 가보면 알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입국 심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여권을 제출하자 심사관은 몇 초 만에 도장을 찍었어요. 어서 오세요. 짧고 친절한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프랑스에서 30분 넘게 붙잡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입국 절차가 복잡하고 계기 시간이 길어 늘 불만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 정도로 간단하다고? 공항을 나오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줄을 서도 새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차분하게 줄을 서 있었고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할 때까지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 안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열차나 지하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침을 뱉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대중교통이라고? 저는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어요.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떠드는 소리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도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길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닌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이징에서도 늦은 시간에는 범죄가 많아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찾던 중 한국 편의점이 궁금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보다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즉석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도시락과 따뜻한 국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국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가 대부분이라 이런 즉석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나요? 네. 저쪽 테이블에서 드시면 됩니다. 편의점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전자레인지, 심지어 뜨거운 물까지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우동을 하나 집어 계산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친절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마트나 편의점 직원들은 대개 무표정했고 때때로 불친절한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작은 편의점에서도 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 저는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자랑스러운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자금성과 같은 거대한 궁궐이 있습니다. 한국의 궁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중국의 역사와 비교하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궁에 들어서자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색감, 조화롭게 배치된 정각들, 그리고 궁궐을 감싸는 고요한 공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복궁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며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전통 궁궐이라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경복궁을 둘러보았습니다. 흙내문을 지나 근정전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정전은 크고 웅장했지만 중국의 궁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중국의 자금성이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는 화려한 건축물이라면 경복궁은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도 강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내부를 살펴볼수록 한국 전통 건축의 섬세함이 보였습니다. 특히 단청단층의 색감과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중국에서도 궁궐의 기둥과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경복궁의 단청은 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보다 열등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어도 저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복궁을 직접 보니 한국은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정돈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궁궐을 거닐다 보니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특히 서양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걸까? 단순히 유행이나 마케팅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보존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같은 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내부를 제대로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 혼잡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일부 건물은 방치된 곳도 많아요.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어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도 훌륭했고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메뉴를 보고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반찬이 나오고 나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찬이 무료였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심지어 작은 계란찜까지 기본으로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족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모든 반찬이 추가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저는 갈비탕을 한 숟갈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적당한 간.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그동안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우물안개구리처럼 살아왔구나. 이제 겨우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 머릿속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여행에서 저는 또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서울에서의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이 생각보다 깨끗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몰랐던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단순히 깔끔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나라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일상 속에서 내가 직접 불편한 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강공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 속에서 한강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만 실제로 가보면 분명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도 공원이 많았지만 대체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실제 모습은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했어요. 공원은 깨끗했고 곳곳에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공원에 대여용 돗자리와 쓰레기 봉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혹시 일부 지역만 깨끗한 게 아닐까 싶어 한강을 따라 걸으며 여러 곳을 살펴봤지만 어디를 가도 공원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도 공원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관리인이 치우지 않으면 하루도 유지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공공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한국에서 만난 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했던 한국인이었는데 나와는 반대로 중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해줘. 한국이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야? 나는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그는 웃으며 내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도 단점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살기 편한 나라라는 거야.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 깨끗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빠른 인터넷,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점을 다시 보게 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한국에 온 이후로 이건 정말 불편하다고 느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이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웨이, 중국에서도 살았으니까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공질서나 시민의식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어. 한국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 그래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내가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로나 공원, 지하철, 식당, 공항,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식당에서도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사회 전체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부분이 많구나. 나는 한국을 얕잡아 보았던 지난날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발전한 것일까?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에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의 가치관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이상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해야 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 앞에서 새치기를 하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짜증이 났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올 때쯤 나는 중국에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답답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에는 끼어들기와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도로 곳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익숙한 풍경이 마치 혼란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지낸 걸까?
아니면 중국의 문제를 이제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걸까?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부족하다기보다는 혼란스럽다고 해야 할까? 며칠 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부모님은 내게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셨고 나는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발전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 속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흥미로워하셨지만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중국이 훨씬 큰 시장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니?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글로벌 중심지가 될 거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체계적이었고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차근차근 내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신뢰를 중요시하고 소비자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요. 중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도 많고 한류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부모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중국 시장이 훨씬 크잖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이익이 될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리스크가 적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내 설명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고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어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지는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다.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라.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먼저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미 여행을 하면서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은 익혔지만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 실력을 갖추려면 더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무역 플랫폼, 유통 구조, 마케팅 전략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 시장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충분히 기회가 있어. 그렇게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그 기회를 잡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